오늘도 매일경제 홍성영 기자님과 함께 떠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해 볼 건가요? 오늘은 네이버가 올해 완공한다는 로봇 사옥의 특급 비밀 이런 테마로 한번 저 준비해봤습니다. 네이버 얘기 너무 좋아해갖고 또 그쵸. 기대되네요. 네이버가 얼마 전에 그런 자료를 냈어요. 네이버가 올해 완공하는 제2 사옥이 있는데 이 사옥이 로봇 사옥이다. 요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와 관련된 특허를 수십 건을 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죠, 그죠, 보셨죠. 이제 그 사옥 얘기가 정말 흥미로운 이 얘기인데, 이제 네이버의 원래 그린 팩토리라고 이제 그 분당에 있는 예, 정자동에 사옥이잖아요. 있죠. 그쵸. 예. 그 옆에 보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뭐 지나가면서 맨날 부럽게 쳐다봐요. 진짜 사업 크게 짓는구나, 크게 짓는구나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린 팩토리 옆에 약간 저희 아직 뭐 네이버가 정한 건 아닌데 그레이 팩토리 같은 느낌으로 약간 회색 건물이 똑같은 크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 1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짜져서 네이버가 가진 모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몽땅 넣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냐면 그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냥 뭐 구체적인 얘기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앱만 키면 1층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 이렇게 앱으로 메커버 누르기만 하면 로봇이 알아서 커피와 빵을 그 3층, 4층, 5층에 있는 걸로 배달을 해줍니다. 이거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전용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1초 만에 얼굴 요즘에 인식하면 태그도 있고 뭐 이 얼굴 인공지능으로 인식하는 건 이미 있지만 그냥 슥 지나가는 거죠. 0.01초, 0.1초 만에 얼굴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요. 코로나19 시즌이니까 방역도 합니다. 요런 게 올해 완공되는 제2 로봇 사옥, 네이버의 뭐 그레이 팩토리로 불릴 수도 있고 그런 사옥에서 펼쳐진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발표한 게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이 적용된 빌딩의 기술적 특성 이래서 특허를 22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이 클라우드로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로봇 친화형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넣었던 그 특허가 237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로봇 사옥이에요. 그래서 뭐 얘가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네이버가 로봇 기술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이제 아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RC 시스템. 첫 번째로 이제 AI, 인공지능에서 AI고 그 다음에 아크의 R은 로봇,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 이 아크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도 97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네이버에서 돌아다니는 로봇들은 두뇌가 없어요. 브레인리스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고 두뇌가 없는데 이 두뇌가 어딨냐?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어요. 이 클라우드는 이 로봇 사업 자체가 클라우드가 돼서 이 아까 제가 그 중앙관제 같은 느낌으로 이 클라우드 전체에서 이 로봇들 수백 대를 작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브레인리스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로봇을 만들 때 이 두뇌를 넣으면 로봇 하나당 두뇌 넣으면 이 로봇 자체의 단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로봇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로봇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그 라이다, 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야 되니까 라이다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원활하게 끊기지 않고 움직여야 되니까 5G 기술도 초저지연 기술이라고 하는 5G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지도 매핑과 관련된 기술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로봇이 알아서 초정밀 지도에 기반해서 지금의 이 공간 자체를 3D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부딪히면서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기술들의 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 로봇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정부랑 맺었던 그게 뭐냐면,
5G 주파수를 획득하는 것을 음. 정부랑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음. 근데 정부가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5G나 LTE 같은 그 주파수 계약을 할 때 통신사랑 전국의 이동통신망을 깔 때 이제 주파수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랑 계약을 맺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5G 중에서도 이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뭐 28GHz라고 하는데 그 대역을 이번에 이제 정부가 풀어줘서 네이버나 삼성전자가 이 대역을 산 거예요. 이 대역을 사서 뭐 하냐? 이 대역을 산 다음에 자기네 로봇 사옥에다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 삼성전자가 뭐 주파수 뭐 5G 이런 걸 왜 하지라고 생각하셨으면 통신사도 로봇, 아닌데.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네이버 로봇 사옥에 넣기 위함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 신사옥 내부를 누비는 자율주행 로봇을 지금 생각하는 게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단일 사옥에 들어가는 로봇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의 내용이 제가 보니까 식음료, 서류, 택배 등 배달 신부를 로봇, 그 다음에 청소나 방역을 하는 로봇, 그 다음에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는 경비 로봇, 그 다음에 안내 도우미 로봇.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움직이는 로봇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이버는 원래 그러면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어라운드 C, 어라운드 G 이런 로봇들, 움직이는 서빙 로봇 같은 로봇들의 테스트를 계속해서 했고, 그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팔만 움직이는 앰비던스 같은 로봇들, 이름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로봇들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왔었고, 이 로봇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던 거죠. 여기 네이버가 아닌 게 네이버 랩스라는 자회사가 이걸 총괄하는 거고, 석상옥 네이버 랩스 대표가 이 기술들을 총괄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뭐 석상옥 대표도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로봇 공학자였거든요. 이분을 모셔오면서 네이버의 관련 그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이 그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빌딩이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나는 막 들으면서 설레이는데 이게 진짜 애플, 페이스북도 이런 얘기인데 막 걔네들이 이제 혁신적인 일들 너무 선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뭐 로봇과 그냥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라 그쵸. 일반 사옥에서 오피스에서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를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제 이게 네이버 설명이에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사람이 움직이는데 로봇들이 정말 뭐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움직이고 경비 로봇으로 서 있고 이런 거는 국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라는 게 네이버 설명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그 로봇이랑 공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재밌는 걸 하는데, 네이버는 이게 그 로봇들의 뭘 프로그래밍을 하냐면, 로봇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를 프로그래밍으로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물리적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만약에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로봇 뱅손이네. 로봇 뱅손이가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물체에 부딪히면 즉각 선다. 뭐 요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움직임을 로봇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안에다가 넣는 거죠. 그럼 이제 네이버가 왜 로봇 사업을 하느냐, 왜 사옥에다가 로봇을 넣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되는 게 그 네이버가 가장 작은 단위지만 조금 큰 공간, 물리적 공간으로는 조금 큰 공간이지만 전체 뭐 바깥의 어느 지역 규모보다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 네이버가 로봇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가 미래 50년짜리 기술, 100년짜리 기술, 먹거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사업 자체에다가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반인은 로봇이라고 말하면은 로봇 태권브이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간을 닮은 로봇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1인 게 하나가 있는데 단위 인구당 로봇의 사용이 그냥 그럼 로봇이 어디 있어? 삼성, 현대, LG 이런 공장에 로봇이 겁나 많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 닮은 로봇, 로봇팔 이런 자동화된 로봇들이 진짜 많고, 자율주행
자율주행 이제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팹에 있을 때 라인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TV를 만드니까 유리기판을 큰 거를 쓰는데 그때 벌써 8년 전, 9년, 10년 전에도 그 유리기판을 나르는 자동 차들이 있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유리기판 걔네가 받아다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사람 만나면은 막 클래식을 틀고 다녀요. 그러다가 좀 느리거든요, 걔네는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랄까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이미 예전부터 자동화된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넣어갖고 물류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거를 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너무 큰 미래의 뭔가 가능성을 만드는 거고 벌써 그냥 뇌피셜 하나 연결해 볼까요?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샀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벌써 그럼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 건데 거기서 여기서 이제 네이버가 자기네 플랫폼에서 만든 이 로봇을 활용하는 운영하는 능력. 아까 예를 들면은 경비. 거기 걔 있잖아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거를 이제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런 걸 개발해 버려서 뭔가 이런 진짜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고 생태계를 만들어 버리죠. 그럼 세계에서 또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물리 공간에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제 로봇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그 로봇이 사실 감이 안 오죠. 뭐 생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박사님 말씀도 너무 맞고 당연하게 로봇이 느껴지겠지만 지금도 우리 로봇 떠올리면 뭐 움직이는 로봇이 뭐 인간의 이 삶을 교란시키는 영화 속의 로봇을 떠올리는데 실제로 그냥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생산 현장에서도 돌아가고 사무실 공간에서 돌아가는 게 지금 있는 건데 근데 네이버는 뭐냐면 이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가 잘하는 게 이제 쇼핑도 있고 예약도 있고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의 네이버의 일상 서비스랑 로봇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있는 거죠. 대단한 시도가 근데 이걸 고민해 보고 실제로 연결하려면 로봇이 알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쇼핑과 관련된 거랑 로봇이랑 연결해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아직 생산 현장 정도밖에 안 쓰이는 로봇이 일상과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이미 이걸 테스트해보기 전에 로봇의 하드웨어를 테스트해보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OCR 기술인데 OCR 기술이 뭐냐면 문자를 이미지로 이렇게 읽어드려서 그거를 바로 그 문자를 다 인식하는 거예요. 기술이죠. 그 밑에 이제 문자가 있으면 이미지를 확 이어서 이 문자를 어떤 문자든지 확 인식을 하는 거죠. 요 기술인데 네이버는 이미 클로바 램프라는 OCR 기술의 상용화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클로바 램프는 뭐냐면 밑에 책이 있으면 책에 이 OCR 기술로 해서 이 클로바 램프가 이 책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러면 문자 인식 기술이에요. 그거를 남자 성우나 여자 성우 목소리로 전환해서 말을 해줘요. 그 인식된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이 기술까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단계인데 두 단계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문자를 인식하는 것도 능력이고 이 인식된 문자를 말로 바꾸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럼요. 거기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그렇죠.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로봇과도 관련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가를 이미 테스트하고 있었던 건데 저도 OCR 기술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들에게 제가 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 서촌에 있는 무한리필 소고기집으로 가자. 제가 이제 소고기를 산다고 했는데 소고기를 비싼 걸 살 수 없어서 무한리필 집으로 갔는데 그냥 카카오 맵을 보내줬거든요. 무한리필 소고기집이 있는 주소를 보내줬는데 한 30분 있으니까 와 이게 사기쳤다. 왜요? 야 중국집이다. 소고기집 간다 그래. 소고기집 간다고 해놓고 중국집이다. 큰 그림 그렸다. 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심이었다. 봤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진짜로 중국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카카오 지도에는 카카오 맵에는 아직 그 소고기집으로 남아 있는데 무한리필 소고기집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기가 차서 전화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3개월 전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반대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거는 네이버였고 카카오는 아직 실시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반영이 됐냐? 네, 뭘로 반영이 돼? OCR 기술의 특징인데
네이버는 영수증 리뷰 같은 어. 것들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수증 가짜 리뷰 막으려고. 그 가짜 네. 리뷰 맞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업종이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어. 네이버 지도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어. 이 영수증 리뷰 하는데 영수증을 그 네이버 앱으로 찍으면 이걸 인식해서 이 지도와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가게에 새로운 품목이 나오면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리뷰도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주고 아니면 이게 그런 것들 서비스. 그래서 이 영수증 리뷰 올리면 포인트 줘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영수증 리뷰 쓰게 하고. 근데 영수증이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업종마다 뭐 기본적인 툴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다 다르죠. 다 생긴 다르죠. 그 다음에 하는 메뉴가 얼마나 음. 달라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가 그냥 이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쓱 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리뷰하려고 사진을 찍은 건데 그냥 그게 사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OCR 기술이 정확도가 높으니까 그거를 인식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데 이걸 삐뚤빼뚤하게 우리가 들고 찍는 형태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네이버 영수증을 네모나게 딱 보고 찍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 것에서도 문자 다 인식한다. 인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냥 OCR 기술이 뛰어난데 그 OCR 기술도 왜 열심히 하고 있었냐면 이런 로봇에다도 다 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뇌피셜이지만 그 하드웨어 움직이는 서빙 로봇이 이제 여기에다가 OCR 기술을 장착하면 알아서 메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시 같은 것들을 직접 문자로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보통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기술들을 더 고도하기에 노력하는데 누굴 부르잖아요. 카카오만 해도 헤이 카카오 같은 거 부르잖아요. 그런 거 불렀을 때 알아듣는 기술 이것도 네이버도 열심히 클로바랑 같이 또 막 네이버 클로바랑 같이 뭐 이렇게 고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로봇이 움직이는데 누구야? 네이버 특정 그 로봇의 이름만 붙여준다면 누구야 했을 때 로봇이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그런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옥 전체를 이 모든 아크 시스템이 도입된 빌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 빌딩이 만들기 전에 이미 네이버가 관련 기술들을 고도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네이버를 엄청나게 힘을 주고 있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저도 IT 솔루션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면서도 막 이렇게 대단하기도 하고 막 설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계속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계속 국위선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하나 잘 만들면 이제 외국에다가 뭐 우리가 수출할 때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개발자일 때는 하드웨어 개발자라서 그냥 일반 산업용 로봇하고 되게 친숙한데 그래 일상생활에서 로봇 하면 약간 바보 이미지고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느껴지는데 이거를 실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그냥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로봇도 같이 옆에서 우리랑 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도전을 한다? 이걸 그렇게 녹여냈다. 그걸 애초에 빌딩을 그렇게 셋업하고 올렸다. 이거는 저는 네이버한테 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얘기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는 뭐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 뭐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갖고 홍 기자님이 또 잘하시니까 해줄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홍 기자님이랑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